여러분들 교재 265조 11장 핵화학입니다. 핵화학에서는 일단 화학 반응과는 다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핵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핵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핵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성분인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그것의 합인 질량수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은 핵 반응과 방사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는요, 양성자와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핵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양성자 개수하고 원자 번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곧 그 원소의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동일을 하다. 그리고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은데, 전자 한 개의 질량을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양성자, 중성자 각각의 질량은 1836배, 1839배 정도로 전자 한 개의 질량에 비해서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은 약 1840배 정도로 매우 크죠. 원자 전체의 질량을 이야기를 할 때 전자의 질량이 워낙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보다 작으면서 184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양성자 한 개당 질량을 1이라고 생각하면은 중성자 한 개당의 질량도 약 1이 되고, 그것 각각의 질량들을 합한 수인 질량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앞에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에 해당이 되죠. 동위원소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동일하지만 질량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핵 반응의 성질, 그리고 물리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원소 관계인데, 그러면 왜 질량수가 다르냐라고 하면은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보면은 왼쪽 아래 첨자에 원자 번호를 적죠. 여러분들은 핵 반응식에서 이것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왼쪽 아래 첨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 또는 양성자 기호도, 그리고 왼쪽 위 첨자는 질량수 기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인데, 여기 질량수가 12가 됐다는 것은 원자 번호가 6번인 것으로 봐서 양성자 수, 대문자 Z로 보통 적죠. 이것이 6개, 그리고 중성자 수, 중성자는 우리가 뉴트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도 뉴트론의 넘버다라고 해서 뉴트론의 이니셜을 따서 대문자 N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것의 넘버가 몇 개입니까? 6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됐습니다. 탄소만 하더라도요, 동위원소가 1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양성자 수는 6개인데 중성자 수가 13가지이기 때문에 질량수가 13가지로 나타나죠.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인 탄소는요, 질량수가 12인 탄소고, 그것이 지배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극미량만큼의 질량수가 13인 탄소가 존재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질량수가 14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계에서 그 양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위원소 관계의 물질들은요, 이렇게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요. 한 개 한 개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핵 반응의 성질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동위원소들이 안정한 원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화학 반응의 성질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단지 어떤 동위원소들은요, 핵의 양성자 수는 같다 하더라도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지면은 그 핵 자체가 불안정해서 반응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정한 동위원소 관계의 물질이라고 하면은요, 화학 반응의 성질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266쪽에 핵 반응과 화학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핵 반응은요, 원자 핵 내부에서 일어나요. 따라서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항상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뀐다든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뀐다든지 해서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경우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핵 반응에서는 핵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 온도나 압력이나 촉매에 의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도 않고요. 이것이 중성 원자 상태냐, 또는 이온 상태냐, 또는 산화물 상태냐,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핵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핵 반응에 수반되는 에너지는 화학 반응에 수반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00만 배 이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큽니다. 그것은요, 아인슈타인의 식에 의하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으로 표현되는데 화학 반응과는 다르게 핵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질량 변화량이 크다는 거죠. 물론 전체로 보면은 질량 변화량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지만 문제는 광속의 제곱을 곱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질량 변화량이 크다. 보통은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 결손이 일어나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값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핵폭탄이 떨어지면은 핵폭탄의 질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핵폭탄이 떨어지면은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한 5km에서 10km까지는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1억 도에서 2억 도만큼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1억 도에서 2억 도시만큼의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온도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물질이거나 또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물질, 온 우주상의 어떤 물질을 본다 할지라도 끓는 점이 10,000도보다 높은 물질이 없어요. 녹는 점으로 따지면은 녹는 점이 4,000도보다 높은 물질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억 도에서 2억 도라는 것은 10,000도보다도 또 그 온도가 수천 배 이상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핵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중심부의 온도가 1억 도에서 2억 도고 그거는 엄청난 큰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그 핵폭탄이 떨어지면은 그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의 물질들은요 그냥 증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로 따진다면은 핵과 전자가 완전히 분리돼서 사라져버려요. 날아가고 사라지죠. 그리고 핵도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내가 타는구나 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빛의 속도만큼에 의해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 몸이 순간적으로 어때요? 핵은 핵대로 전자는 전자대로 완전히 쪼개져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구나. 핵 반응의 에너지가 그만큼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화학 반응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자, 여러분들 교재 266쪽 밑에 보니까 핵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왼쪽 아래 첨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고 왼쪽 위 첨자는 질량수 기호도이죠. 아래 첨자, 위 첨자가 뭔가 기억하세요. 핵 반응식을 세울 때는요. 반응물이 존재할 테고 또 생성물이 존재할 겁니다. 그때 이 반응물에 있는 왼쪽 아래 첨자의 합하고 생성물이 예를 들어서 두 종류다라고 하면 물론 반응물도 두 종류 이상일 수 있어요. 이 생성물의 왼쪽 아래 첨자, 즉 원자 번호 기호도의 합이죠. 이 합과 이 합이 양변이 같더라. 그리고 왼쪽 이첨자는 질량수 기호도인데 좌변에 있는 왼쪽 위첨자의 합하고 우변에 있는 왼쪽 위첨자의 합이 또 듣더라고요. 같더라. 이게 바로 핵화학 반응식의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뒤에 다른 예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67쪽을 보면은 핵 반응과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방사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선, 레이디오 액티비티를 방출하는 원소들에 해당이 되고 그 최초로 발견된 물질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소였죠. 그리고 우라늄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라늄하고 비슷한 그 역청광에서 이 키루이 부인하고 그 남편이 폴로늄, 라듐, 토륨이라고 하는 원소를 분리를 해냈고 저것들도 대표적으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을 잘 방출하는 대표적인 방사성 동위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고 하는 뭔지는 모르지만 에너지가 꽤 큰 어떤 선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방사선이라고 하자, 레이디오 액티비티라고 하자라고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키리 부인하고 그 남편에 해당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방사선에는 알파선과 베타선과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알파선의 정체는 이것이고 베타선의 정체는 이것이고 감마선은 뭐다라고 분류를 한 사람이 바로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했던 러더포드예요. 러더포드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의 실체를 알고 그 알파선을 가지고서 산란 실험을 함으로써 이 원자핵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검증하는 실험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러더포드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에서 알파선의 실체가 뭐냐? 알파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륨 원자 핵입니다. 헬륨 원자는 기본적으로 2번 원소죠. 2번
2번 원소니까 핵의 양성자 수 몇 개? 2개죠. 그리고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질량수로 따지면 4예요. 이런 헬륨 원자인데 전자는 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 핵이다. 이게 바로 알파 입자고, 자기가 전자만은 없고 양성자만 2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2가의 양전하를 나타내겠죠. 따라서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이쪽 방향으로 직진해서 알파 입자가 나가다 보면은요, 자기가 플러스 양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무슨 극으로 휘어질까요? 이렇게 수직각에 있는 마이너스 극으로 휘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베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에서 빠져나오는 전자는 전자인데, 보통 전자가 어디 있어요? 핵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이 있잖아요. 근데 핵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이 아니라 핵 속에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서 빠져나오는 전자, 그것이 바로 베타선이고 입자이기 때문에 베타 입자라고 이야기하죠. 전자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이너스 음전하를 나타내고 무슨 극으로 휘어질까요? 바로 수직각의 존재는 플러스 극적으로 휘어지겠죠. 전자 한 개의 질량은요 1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해서 질량수가 4죠.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당 전자 1개의 질량에 비해서 약 몇 배 정도 됩니까? 약 1840배잖아요. 그거에 곱하기 4가 되니까 거의 이 전자 1개의 질량에 비해서 7000배에서 8000배가 크죠.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가고 플러스 2까지만, 헬륨 원자 핵은 알파 입자는 플러스 2까지만 덜 휘어져. 왜? 질량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덜 휘어지고, 전자는 마이너스 1가로 플러스 2가의 이 알파 입자보다는 전하량의 절대값은 작지만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더 큰 각으로 휘어질 수가 있겠죠. 알파 입자나 베타 입자나 모두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입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마선. 감마선은요, 감마 입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쓸 때 알파선은 알파 입자라고도 하죠. 베타선은 베타 입자라고도 하죠. 감마선은 감마 입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오로지 감마선이라고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큰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입자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빛을 광자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빛에 대해서 입자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마선은 그냥 감마선이고 감마 입자라고 표현하지 않죠. 핵 내부에서 나오는 굉장히 에너지가 큰 빛, 이걸 우리가 감마선이라고 하고, 이 빛 그 자체는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계속 직진하고 있다라면은 이 전기장에 의해서 어느 극으로 휘어지지 않고 계속 직진해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알파 입자는요, 헬륨 원자이고 플러스 2가에 입자 덩어리도 크고 일단 질량이 크기 때문에 운동량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운동량이 크고 자기의 입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공기중을 관통하든지 또는 다른 고체 장애물이 있든 간에 쉽게 부딪히면서 자기 에너지 큰 걸 가지고서 바로 반응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만 하더라도 알파 입자가 관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타선 같은 경우에는 고에너지 전자죠. 전자기 때문에 종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통을 하지만 이렇게 알루미늄의 굉장히 얇은 필름, 이걸 우리가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하죠. 이 정도만 되더라도 관통을 거의 잘 못하더라. 그리고 감마선은 고에너지 빛이기 때문에요, 뭣도 다 관통을 하다가 결국 납 굉장히 두꺼운, 이게 5cm니까 굉장히 두꺼운 납판이다, 그죠? 요 정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관통을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평균적인 에너지를 따지면은요, 알파선으로 가면 갈수록 평균적인 에너지가 큽니다. 그리고 관통력으로 따지면은, 또는 투과력으로 따지면 어느 쪽으로 갈수록, 감마선으로 가면 갈수록 투과력 또는 관통력이 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을 보면은 투과력이 감마선으로 가면 갈수록 크고 알파선으로 가면 갈수록 작다. 그리고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267쪽 중간에 보니까 자발적인 핵 반응의 종류를요 5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크게 알파 방사, 베타 방사, 감마 방사, 그리고 양전자 방출과 전자 포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알파 방사는 방사성 핵종에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떨어져 나오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베타 방사는요, 방사성 핵종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데, 고에너지 전자가 어떻게 떨어져 나오느냐? 바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전환되면서 베타 입자를 냅니다. 감마 방사는 고에너지 빛이죠. 그래서 고에너지 빛이기 때문에 이 방사성 핵종의 에너지가 비교적 큰 그 핵종에서 그거보다는 좀 안정한 핵종으로 바뀌면서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마 방사. 양전자 방출과 전자 포획은요, 베타 방사하고 정
반대의 일이 나타납니다. 베타 방사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떨어져 나오는 고온의 전자잖아요. 근데 양전자 방출이나 전자 포획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전환이 됩니다. 양성자가 중성자로 전환이 되고, 그때 양성자가 중성자로 전환되면서 떨어져 나오는 입자가 양전자고, 그리고 전자 포획은요, 양성자가 핵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가지고 오면서 중성자로 바뀌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핵 반응식의 근본적인 그 원칙에 의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알파 방사, 알파 입자는 알파선이니까 알파라고 표현할게요. 베타 방사, 이건 고에너지 전자이기 때문에 E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베타라고도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전자 포획에서는 이제 전자이기 때문에 E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베타 입자는 고에너지 전자이기 때문에 베타 입자에서 베타라고도 하고, 이렇게 제가 E라고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 방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베타 방사를 보면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죠. 중성자는 뉴트론이에요. 원자 번호 기호도는 중성자는 제로입니다. 질량기호 기호도 1이죠. 그리고 뭘로 바뀐다고요? 양성자 프로톤으로 바뀌죠. 프로톤은 원자 번호 기호도 1, 질량기호 기호도 1. 그러면서 뭐가 떨어져 나왔어요. 베타 입자가 떨어져 나왔어요. 왼쪽 아래천자 합이 같으려면은 0이니까 여기도 0 되려면은 아래천자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전자는 왼쪽 아래천자 원자 번호 기호도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리고 왼쪽 이첨자 1이죠. 이것도 1이 되려면 얼마가 됩니까? 제로. 전자는 칠량축이도 제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성자가 이렇게 핵 속에서 양성자로 바뀌면서 베타 입자를 내는 식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양전자 방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죠. 양성자 원자 번호 기호도 얼마? 원자 번호 기호도 1, 질량수 기호도 1. 이것이 중성자로 바뀌어요. 원자 번호 기호도 0, 질량수 기호도 1. 그러면서 뭔가를 내죠. 양전자를 내요. 베타 방사에서 베타 입자가 전자인데 베타라고 했던 이렇게 E라고 할 수도 있고 베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E라고 할 수도 있고 베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E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서 왼쪽 아래첨자 합이 양변에 같으려면은 왼쪽은 1이기 때문에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되려면은 1 또는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그리고 질량시적 기호도는 제로에 해당이 됩니다. 양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하고 질량은 같으면서 전하부호만 정반대예요. 전자는 질량이 굉장히 작은데 전하부호 한 개당 마이너스 1까지요. 양전자는 플러스 1까지 질량은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좌변에서 왼쪽 아래첨자 그리고 우변에서 왼쪽 아래첨자 합이 1로 똑같고, 그리고 좌변에서 왼쪽 위첨자 합하고 우변에서 왼쪽 위첨자 합이 양변에서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전자포획입니다. 전자포획은 똑같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화가 되는데,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잡아먹죠. 전자라고 하는 것은 왼쪽 아래 첨자 기호도 마이너스 1, 위첨자 기호도 0. 따라서 좌변도 왼쪽 아래 첨자 합이 0, 우변도 0. 그리고 좌변도 합이 1, 그리고 우변도 왼쪽 위첨자 합이 1로 똑같죠. 그래서 베타 방사의 알자 반응이 뭐냐? 양전자 방출의 알자 반응이 뭐냐? 그리고 전자 포획의 알자 반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것을 적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267쪽 아래쪽을 보니까 자발적 핵 반응에서 알파 방사 먼저 이야기를 하죠. 자, 우라늄이 92번 원소고 질량수가 238인 우라늄이 이런 식으로 헬륨 입자를 내요. 그러면서 토륨으로 바뀌는데, 자, 이게 토륨이다, 우라늄이다 이런 걸 몰라도 상관없어요. 뭔가를 냈어요. 92번 원소가 결국 90번 원소로 바뀌었거든요. 질량수가 238에서 234로 바뀌었죠. 왼쪽 아래첨자하고 위첨자 합이 같으려면은 여기 입자가 뭐가 돼야 될까요? 92로 되기 위해서는 아래첨자 2, 그리고 238이 되기 위해서는 234가 뭐를 돼야 됩니까? 4. 그래서 이것은 알파 입자구나. 이 알파 입자는요, 이런 식으로 헬륨 원자의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의 핵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어떻게도 표현한다고 했냐면 알파 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워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공기 속에서 수 센티미터만 이동하더라도 공기 분자와 충돌을 하면서 다른 물질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굉장히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68조 두 번째 베타 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타 방사는
핵 속에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떨어져 나오는 엄청나게 큰 고에너지 전자다라고 표현을 했고, 적어도 베타 입자는요, 알파 입자보다는 평균적으로 에너지는 평균적인 건 작아요. 최대로 보면 알파 입자보다 큰 것 같지만 평균적으로 하면은 100에서 여기 10의 8승 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공기 중에서는 알파 입자보다는 좀 더 많은 거리, 여기서는 수 센티미터가 아니라 수 메타 정도 이동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그때 베타 방사가 일어날 때 알자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에 소개를 해놨죠. 자, 질량수가 얼마인 53인 요오드가, 죄송합니다. 원자 번호가 53번 원소인 요오드인데 질량수가 131이죠. 이것이 진온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말로 크산온이라고 하죠. 여기 도대체 뭐를 내야 합이 53이 되고 131이 될까요? 예. 원자 번호 기호도는 마이너스 1, 질량수 기호도는 제로죠. 이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 핵에서 떨어나오는 베타 입자, 바로 고에너지 전자 밖에 없다는 거죠. 저렇게 식을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마 방사가 일어나면은요, 이렇게 메타스테이블, 준안정 상태에 있던 이런 핵종이 비교적 안정한 핵종으로 되고,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하여튼 삐세 형태로 내죠. 감마선은 감마 입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감마선 B씨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기호도도 제로고 질량수 기호도도 제로. 따라서 왼쪽 아래 첨자가 양쪽이 다 27, 왼쪽 위 첨자가 양쪽이 다 얼마입니까? 60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양전자 방출이 되면은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떨어져 나오는 입자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식을 보면은요, 19번 원소가 포타슘인데 이게 18번 아르곤으로 바뀌었어요. 질량수는 얼마로? 40으로 똑같아요. 여러분들 중성자나 양성자나 모두 질량수 기호도 1이죠. 따라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도 질량수는 안 바뀌어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어도 질량수는 변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질량수가 40 그대로인데 도대체 무슨 입자가 나왔을까? 무슨 입자가 나왔는데 양변이 다 아래 첨자가 19가 돼야 되죠. 19가 되기 위해서는 18에다 뭘 돼야 됩니까? 1. 그리고 40이니까 위첨자 제로. 자, 이것은요, 바로 양전자입니다. 전자라면은 이렇게 아래첨자 마이너스 1 제로일 텐데,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양전자이죠. 그리고 전자 포획이 동그라미 5번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수은이라고 하는 원소가 핵 속에 양성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양성자가 전자 껍질에 있는 어떤 입자를 잡아먹고서 금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수은에서 금으로 바뀔 수도 있네. 그러면 연금술사들이 했던 그 실험은 어때요? 다 실패했는데 도대체 뭐냐? 예, 연금술사들이 적어도 핵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진정한 연금술은 뭐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바로 핵종이 금이라고 하는 원소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핵 반응이 바로 진정한 연금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잡아먹었어요. 전자는 왼쪽 아래 첨자 마이너스 1, 왼쪽 위 첨자 질량수 기호도 제로죠.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80 더하기 마이너스 1하면 79번 원소 금입니다. 그리고 197 더하기 제로하면 질량수 기호도 197이죠. 그래서 질량수가 197인 금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269쪽 위쪽에 있습니다. 알파 방사가 일어나면은 핵 속에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떨어져 나와요. 양성자 2개가 떨어지니까 원자 번호도 이만큼 감소하죠. 질량수가 얼마만큼 감소할까요? 4만큼 감소합니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해서 질량수 4만큼 감소하죠. 베타 방사가 일어나면은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요. 그러므로 양성자 1개 개수 증가되죠? 즉 원자 번호가 1개만큼 증가돼요. 그리고 질량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베타 방사나 양전자 방출, 전자 포획은요, 모두 질량수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중성자나 양성자나 모두 질량수 기여도가 얼마기 때문에 1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1개만큼 증가되고 중성자 수는 1개만큼 감소하죠. 양전자 방출과 전자 포획은요, 모두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었어요. 질량수 기여도는 없지만 양성자가 1개씩 감소했죠. 원자 번호는 1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리고서 중성자는 1개만큼씩 증가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 269쪽 아래쪽에 보면은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핵화학 반응식의 가에서 라에 들어가야 될 입자 중에서 옳게 작정한 거를 고르라고 했죠.
좌변과 우변에서 왼쪽 아래첨자끼리 같아야 되고 왼쪽 위첨자끼리 같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채워볼까요? 카에는 뭐가 들어야 될까요? 좌변을 보니까 1이 돼야 되거든요. 우변은 이미 2이기 때문에 아래첨자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질량수 기호도 왼쪽 위첨자인데 3이죠. 그대로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제로. 이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 바로 베타 방사밖에 없어요. 또는 베타 입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적어도 되고 베타 입자는 고에너지 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에서 또 생성물이 나로 표현되어 있죠. 왼쪽 아래첨자의 합이 6으로 같아지기 위해서는 나 왼쪽 아래첨자 얼마? 1 또는 플러스 1. 질량수가 10으로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질량수가 10으로 동일하기 위해서는 위첨자 제로.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양전자이죠. 그래서 양전자가 생성된 거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원소입니까? 자, PU라고 하는 원소예요. PU라고 하는 원소고, PU라고 하는 원소는 플루토늄에 해당이 됩니다. 플루토늄이 이렇게 이 질량수가 235인 우라늄으로 바뀌는데, 자, 왼쪽 아래첨자는 94죠? 여기도 왼쪽 아래첨자가 94가 되기 위해서는 다의 아래첨자 얼마? 2가 돼야 2 더하기 92가 되면 94죠. 그리고 왼쪽 위첨자가 239인데, 여기도 239가 되기 위해서는 235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얼마? 4.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알파 입자이죠. 그래서 알파 입자이구나. 알파 입자는 2, 4, 알파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이기 때문에 He 그리고 2, 4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다가 알파 입자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라듐에서 라돈으로 변화가 되고 헬륨 원자 핵에 해당되는 알파 입자. 자, 됐죠? 왼쪽 아래첨자, 위첨자 합이 같아야 되는데 88, 그러면 우변도 어때요? 88이죠? 86 더하기 2 하면 이미 88이에요. 그러면 라에 얼마가 됩니까? 0이죠? 질량수를 보니까 226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도 226이 되게 되는데 222에다가 4를 이미 더하니까 226. 더 더할 게 없죠. 왼쪽 아래첨자와 위첨자가 모두 각각 0인 것은 뭐밖에 없냐? 감마선밖에 없습니다. 고에너지 빛이죠.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가는 베타 입자, 나는 양전자, 그리고 다는 알파 입자, 라는 감마선. 답은 몇 번입니까? 선택지 2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핵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써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270쪽을 봅니다. 방사성 핵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핵 내부에서 일어나고 외부의 온도나 압력이나 어떤 입자와의 충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죠. 사실 핵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입자 간에 충돌하려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입자 가속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자 가속기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핵 반응은 핵 내부에 일어나면서 자기 핵종의 농도 또는 자기 핵종의 개수에만 딱 1차적으로 비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르죠. 질량수가 131인 요오드가 분해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베타 입자를 내죠. 베타 입자를 내면서 자기가 진온, 크세논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반감기가 약 8일 정도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갑상선 암 같은 걸 치료를 할 때 비교적 이 반감기가 짧은 질량수가 131인 요오드를 이용을 해서 갑상선 암을 치료하기도 하죠. 이렇게 베타 입자를 내게 되면 이 베타 입자, 방사선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꽤 크잖아요. 이것이 암세포하고 충돌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르고 1차 반응 속도 법칙의 특징이 뭐냐? X축이 시간, Y축이 그 농도 또는 여기서는 핵종의 개수로 했을 때 반감기만큼의 시간이 딱 지나면서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핵종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반감기입니다. 또 한 번 더 50에서 25로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때 반감기가 이렇게 되죠. 또 25에서 12.5로 농도가 줄어들 때 반감기가 이런데, 반감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반감기가 계속 일정한 거예요. 처음에 반감기가 8일이면은 그 다음 반감기도 8일, 그 다음 반감기도 8일, 이렇게 해서 반감기가 계속 일정한 거. 이것이 바로 1차 반응 속도 법칙의 특징이었죠. 여러분들 0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갈수록 반감기가 직전 단계보다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2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를 때는 갈수록 반감기가 직전 단계보다 2배로 증가됐죠. 반감기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그것은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따르고 또는 적분 속도 법칙으로 따르더라도 1차 적분 속도 법칙을 따랐죠. 핵종에 붕괴되는 그 붕괴 속도는요, 바로 그 핵종의 농도 또는 개수의 정비례합니다. 1차 반응이라는 거죠. 속도 상수 곱하기 핵종의 개수 또는 핵종의 농도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반응 속도. 이게 반응 속도 법칙인데, 하여튼 1차 반응 속도 법칙을 적분 속도 법칙으로 구하면 로가리즘 초기의 농도분의 나중 시간 t에서의 농도 이퀄 마이너스 kt로 놓을 수가 있죠. 반감기만큼의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 개수가, 핵종의 개수가 초기 개수인 n제로 2분의 1만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만큼 되고, 그렇게 시간은 또 반감기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반감기는 속도 상수분의 로가리즘 2가 나왔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속도 상수와 반감기를 서로 이항하게 되면 속도 상수는 반감기분의 로가리즘 2다라고 하는 공식이 나왔죠. 이렇게 기본적인 1차 적분 속도 법칙하고 이렇게 속도 상수가 반감기분의 로가리즘 2다라고 하는 것을 조합을 해요. 속도 상수 대신에 반감기분의 로가리즘 2라고 하는 것을 대입을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교재 270쪽의 아래쪽에 있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죠. 로가리즘 2가 풀어보면은 약 0.693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여러분들은 큰 기본적인 공식을 암기하세요. 로가리즘 초기 농도분의 나중 농도는 마이너스 kt이다. 그리고 반감기는 속도 상수분의 로가리즘 2더라 또는 속도 상수는 반감기분의 로가리즘 2더라.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조합하니까 로가리즘 초기 농도 분의 나중 농도, 즉 초기의 핵종의 개수분의 나중의 개수 이퀄 마이너스 이 반감기 분의 시간 곱하기 로가리즘 2로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270쪽 아래쪽을 보니까 예제 문제가 있죠. 어떤 유물의 방사성 탄소 측정을 했는데 질량수가 14인 탄소 시료가 지금 유물이 발견된 이때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1g당 얼마 14.2의 속도로 붕괴가 됐대요. 그러면은 이 유물이 얼마나 됐냐? 원래 이 유물이 지금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죽은 생명체죠. 그래도 죽은 생명체고 시간이 t만큼이 경과가 됐더니 그때 이 붕괴되는 속도가 얼마로 나타나냐면은 이때 시간 t에서의 속도는 14.2만큼의 속도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초기 시간이 0이었을 때 그 초기 속도를 봤더니 얼마로 나타나느냐? 그 괄호 안에 있습니다. 15.3으로 나타나죠. 물론 이것은 분당의 그 붕괴되는 속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서 이 유물이 몇 년 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데 유물이 몇 년 됐냐는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바로 쓰면 돼요. 자, 로가리즘 초기에 이 질량수가 14인 탄소의 개수 분의 지금 시간 t만큼 지났을 때의 개수 이퀄 마이너스 0.693 곱하기 어때요? 5730년이죠. 질량수가 14인 탄소의 반감기는 5730년 분의 시간이 얼마 지났냐. 이 시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초기의 개수하고 시간 t만큼의 지났을 때의 개수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도가 주어져 있죠. 속도를 이용해서 이 개수의 비를 적을 수 있습니까? 예, 적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적느냐? 시간이 0에서의 속도 분의 시간이 t에서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1차 적분 속도 법칙을 따르니까 속도 상수 곱하기 시간이 0에서의 개수 분의 또 이 시간이 t에서의 속도라는 것은 속도 상수 곱하기 시간 t에서의 개수죠. 자, 요 B값은 바로 이 B값으로 되고 이 B값을 보니까 분모 분자에서 속도 상수가 딱 존재하죠. 그래서 속도 상수가 서로 소거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N0분의 NT가 나왔죠. 즉 N0분의 NT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바로 레이트 제로분의 레이트 T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로가리즘 15.3분의 14.2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거 이퀄 마이너스 0.693 곱하기 5730년 분의 시간 이렇게 나타나고 결국 이 공식을 풀어서 시간을 봤더니 이 시간이 약 617년 지난 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제 1번과 같은 형태로도 문제가 간단하게 출제될 수 있는데 그때는요 이 두 가지 공식
적분속도 법칙 원식이죠. 원식 그리고 반감기에 관한 식을 조합해서 이 식을 만들고 요 식을 이용해서 이런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요. 주어져 있는 것은 시간이 0에서의 이 붕괴 속도 그리고 시간이 t에서의 붕괴 속도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붕괴 속도가 아니라 농도 또는 핵종의 개수잖아요. 핵종의 개수비는 바로 붕괴 속도에 비하고 이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만 하면은 이런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일반학의 2의 271쪽을 보면은 예제 2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정한 원자핵 N0개가 붕괴하기 시작해서 시간 T가 지나들 때 붕괴하지 않고 남아있는 원자핵의 개수 N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시간이 제로였을 때 N0에서 2분의 N0가 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반감기라고 하죠. 그리고 핵종에 붕괴되는 것은 일자적분속도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반감기는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합니다. 반감기에 의해서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간이 라지 T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또 2분의 1N0에서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이만큼의 이제 반감기가 경과가 되겠죠. 그래서 반감기는 똑같고, 그리고 그것은 반감기가 두 번이 경과됐을 때의 농도를 나타내고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N0가 되죠. 4분의 1N0에서 이 8분의 1N0로 변화가 돼요. 8분의 1N0가 되면은 그때 또 어때요?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반감기가 여기서 보니까 라지 T인데 3T만큼이 지나면은 이것은 반감기가 3회 경과가 된 거예요. 3회가 경과되면은 초기 농도에 비해서 반감기 한 번 경과될 때마다 얼마를 곱합니까? 2분의 1을 곱하죠. 그래서 그것이 3승이기 때문에 반감기 3회가 경과되면은 결국 초기 농도 N0에 비해서 그것의 얼마? 8분의 1만큼에 해당이 되겠죠. 4번만큼의 반감기, 그러니까 라지 T 곱하기 4T만큼이 경과가 되면은 그것은 16분의 1 N0로 될 것이다. 여기 보기 니은에 보니까 시간이 3T, 즉 반감기가 3번 지나들 때 그 핵종의 개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2분의 1의 3승 N0이기 때문에 8분의 1 N0인데 6분의 1 N0로 잘못 나타나 있죠. 보기 니은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기억, 라지 T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반감기였어요. 라지 T가 바로 반감기입니다. 1차 적분 속도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속도 상수분의 로가리즘이죠. 여기서는 이 붕괴되는 속도 상수가 얼마로 표현되고 있냐면은 스몰 a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반감기 라지 t인데 라지 t라고 하는 것은 이 속도 상수가 스몰 a예요. a 분의 로가리즘 2죠. 스몰 a 분의 로가리즘 2라고 하는 공식이 기억에 성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기 기억의 설명은 옳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시간, 자, 농도가 초기 농도는 N0인데 여기 Y축을 보니까 N1만큼의 농도가 됐을 때는 그때는 시간이 얼마냐라고 지금 구하라고 했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뭐냐? 로가리즘 N0분의 NT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KT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는요, 붕괴 상수가 스몰 k가 아니라 이미 스몰 a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N0분의 NT 이퀄 마이너스 AT에 해당이 되고, 자, 여기서는 이 N1만큼이죠. 그래서 시간, 농도가 N1만큼이 됐을 때 그때 시간이 얼마냐면은요, T1이거든요. 그래서 T1을 이걸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좌변에서는 분모 분자를 서로 바꿔치기 하면은 로가리즘 N1 분의 N0가 되고 이거 이퀄 마이너스 A 곱하기 T1이죠. 그래서 양변에서 마이너스 A로 나눠주게 되면은요, 바로 보기 티귿의 설명이 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 티귿의 설명도 옳습니다. 기억과 티귿이 옳기 때문에 271쪽의 예제 문제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어떤 동위원소는 무한대의 시간 동안에 안정한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인 질량수가 12인 탄소, 질량수가 16인 산소, 질량수가 1인 수소. 수소의 경우에는요, 중성자가 하나도 없이 양성자 한 개 있는 그 수소가
가장 안정한, 무한히 안정하죠. 그래서 무한히 안정한 이런 이 동위 원소들을 우리는 비방사성 핵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무한히 안정한 비방사성 핵종이 있는가 하면은 반감기가 1시간이든지 또는 반감기가 8분이든지 반감기가 1000년이든지 반감기가 1억 년이 되면은요, 반감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무한히 안정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억 년 지나면은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런 핵종들을 우리는 안정한 핵종이다. 이 안정한 핵종이라는 것이 무한히 안정한 게 아니에요. 무한히 안정한 것은 그냥 비방사성 핵종이에요. 반감기가 몇 분이든 몇 시간이든 또는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몇 천년이든 몇 만 년이든 몇 억 년이든 간에 측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그걸 우리가 안정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반감기가 너무 짧아서 아예 측정할 수 없으면 그걸 우리는 불안정한 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이렇게 무한히 안정하거나 적어도 반감기를 측정할 수 있는 핵종들을 각각의 원자 번호당, 즉 각각의 원소당 우리가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정성 D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원자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즉 1번 수소 원소인데 수소부터 시작해서 원자 번호가 대충 한 20번까지는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같거나 또는 중성자 수가 1개 정도가 많아요. 같은 대표적인 원소가 8번 원소죠. 자, 죄송합니다. 질량수가 16인 산소가 되는데, 자, 8번 원소인 산소. 이것은 질량수가 16이라는 것은 원자 번호도, 즉 양성자 수 8개고 중성자 수 8개죠. 양성자는 대문자 Z, 중성자는 대문자 N으로 하는데 요 두 개의 개수가 어때요? 같죠? 그 다음에 11번 원소인 소듐을 봤더니 이것은 질량수가 23인 것이 자연계에서 가장 많아요. 23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원자 번호, 즉 양성자수 11개에다가 중성자수 12개죠.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원자 번호가 10번 이렇게 넘어가서 11번, 12번, 13번 이렇게 3주기 원소 정도, 약 한 20번 정도까지 되면은요, 보통 양성자 수보다 중성자 수가 1만큼 크더라. 그런데 한 2주기 원소까지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다. 그런 원소가 그냥 지배적으로 그 원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니은을 보니까 원자 번호가 20번 이하에서는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가 같거나 안 그러면은 중성자 수가 양성자보다 1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소들은요, 적어도 동위 원소가 2종류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1번 원소인 수소만 하더라도 질량수가 1인 수소가 있고 질량수가 2인 수소가 있고 질량수가 3인 수소가 있죠. 그러면 다른 원소들은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성 D를 이렇게 봤더니 원자 번호가 이제 20번보다 더 커지면, 즉 핵의 양성자 수가 20개보다 더 많아지면 양성자에 의한 반발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양성자 사이에 더 완충을 하는 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져야 돼. 그렇게 해서 중성자 개수가 많고, 이런 중성자 개수가 많은 쪽으로 이런 식으로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들 원자 번호가 한 50번 정도만 되더라도요, 그것에 이 중성자 수를 봤더니 대충 한 50개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몇 개까지? 한 70개 언저리까지 적어도 무한히 안정한 이 핵종을 기준으로 해서 반감기를 어느 정도는 측정할 수 있는 핵종들이 20종류 이상, 한 30종류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핵의 양성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는 중성자가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적어도 이렇게 20종씩, 30종씩 동위 원소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교재 272쪽에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원자 번호가 대략 한 55에서 70번, 55에서 70번까지. 그리고 중성자 수로 따지니까 80에서 한 90 정도까지죠. 그래서 중성자 수 80에서, 자, 원자 번호는 이 정도, 그리고 중성자 수를 봤더니 80에서 90 정도까지를 딱 끊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273쪽 위쪽에 나타냈어요. 자, 273쪽 위쪽으로 이렇게 나타냈고, 여기 이 핵종들을 보니까 안정성 반도의 내부에 있는 핵종들이고, 이게 안정성 반도 또는 안정성 D라고 이야기하고, 안정성 D나 안정성 반도에서는 딱 정중간이 아니라 대충 이 중간보다는 약간 위쪽, 정중간보다는 약간 위쪽에 있는 것들이 무한히 안정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무한히 안정한 이런 핵종이 아니라
대충 이렇게 왼쪽 위에 있는 것들. 자, 왼쪽 위에 있는 것들 또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은 주로 뭐 한다고 나와 있어요? 272쪽 아래쪽을 보니까 이것들은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에 비해서 중성자 수가 너무 큰 거예요. 따라서 중성자를 감소를 시켜야 되죠. 여러분 중성자 수를 감소시키면서 양성자 수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타 방사를 하면 돼요. 베타 방사를 하면은 중성자 1개 감소하고 양성자 1개 증가되죠. 그래서 베타 방사니까 중성자 수 1개 감소, 양성자 수 1개 증가. 이렇게 해서 가는 바로 베타 방사에 해당이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핵종들은요. 이번에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에서 양성자 수가 너무 큰 거예요. 따라서 양성자 수를 감소시키면서 중성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전자 방출하면 되죠. 양전자 방출이에요. 또는 양성자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잡아먹으면서 중성자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전자 포획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양전자 방출 아니면은 또는 전자 포획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양전자 방출이나 전자 포획을 하면은요, 양성자 수 1개 감소, 중성자 수 1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건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의 변화는요, 양성자 수가 2개가 감소해서요, 중성자 수도 2개 감소하죠.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뚱그려져서 한 덩어리로 빠져나오면 그건 뭡니까? 알파 방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의 경우에는 알파 방사가 나타났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원자 번호가 너무 심하게 100 이상으로 되지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이렇게 적당하게 큰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가 1대1은 아니에요. 1보다는 커요. 왜냐하면 양성자 수가 20개 이상이 되면 양성자 간의 반발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완충할 수 있는 중성자 수가 많아야 되죠. 그때 이렇게 안정성 띠 안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 중간 영역보다는 약간 위쪽에 있는 게 거의 무한히 안정한 핵종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보다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은 베타 방사를 통해서 무한히 안정한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양전자 방출이나 전자 포획을 통해서 무한히 안정한 쪽으로 가고, 또 알파 방사가 일어나도요, 사실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의 핵종이다라고 하면은요, 양성자 수 몇 개? 63개죠. 중성자로 따지니까 몇 개? 84개잖아요. 자, 양성자 수, 중성자 수 63개, 84개인데, 알파 방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만큼 감소하죠. 61. 이것도 이만큼 감소하죠. 얼마? 82죠. 이만큼 감소될 때 더 작은 숫자인 63에서 이만큼 감소하는 것이 더 큰 숫자인 84에서 이만큼 감소하는 것보다 감소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이 분모가 원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 감소 효과가 분자의 감소 효과보다 더 크고, 따라서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약간 증가가 되죠. 그래서 알파 방사가 일어나도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 272조 아래쪽에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죠. 무한히 안정한 거에서 왼쪽 위에 있어요. 왼쪽 위에 있다는 것은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의 비율이 너무 크죠? 그때는 베타 방사를 통해서 무한히 안정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히 안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비율이 너무 작거든요. 그거를 키우는 방법은 양전자 방출이나 전자 포획을 통해서 아예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든지, 안 그러면은 알파 방사도 일종의 이런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의 비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이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요, 양전자 방출이나 전자 포획을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자연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반적으로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가 너무 크면은 베타 방사를 통해서 줄이게 돼 있고요. 또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가 너무 작으면은 일반적으로 알파 방사를 통해서 이 B값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273조 위쪽까지 설명했습니다. 273조 이제 아래쪽을 보면은요, 실제로 핵 붕괴가 일어나는 계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연계에는 대표적인 방사성 동위원소들 중에서 그 핵 붕괴되는 계열들이 3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아요. 어떤 교재는 교재에 따라서 한 5가지, 6가지로 보기도 하지만 보통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이 3가지입니다.
우라늄이라는 것은 92번 원소예요. 질량수가 238인 우라늄, 질량수가 235인 우라늄. 그 다음에 토륨이라고 하는 것은 90번 원소인데 질량수가 232인 토륨, 대문자 T, 소문자 H죠. 그래서 이것이 각각 핵 붕괴가 됐을 때 82번 원소인 납으로 다 바뀌는데 질량수가 206인 납도 무한히 안정해요. 질량수가 207인 납도 무한히 안정해요. 질량수가 208인 납도 무한히 안정하고 이런 납들이 생성되는 반응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은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 안다고 생각합시다. 우라늄이 238에서 납 206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파 방사와 베타 방사를 총 합쳐서 몇 번 할까요? 예,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238 우라늄이고 92번 원소죠. 그리고 206 납으로 바뀌는데 납은 82번 원소죠. 알파 방사를 몇 번 한다, 베타 방사를 몇 번 한다 하는데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알파 방사만 알파 입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 2, 질량초 기호도 4죠. 베타 방사만 베타 입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 -1, 질량초 기호도 제로죠. 각각 몇 번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몇 번씩 X번 그리고 Y번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각각 몇 번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왼쪽 아래 첨자의 합이 양변에서 같아야 되고 왼쪽 위 첨자의 합이 양변에서 같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는 왼쪽 위 첨자 left superscript 위 첨자의 합을 보면은 좌변은 238이에요. 238. 우변은 얼마? 206. 더하기 4x. 더하기 0 곱하기 y 하면은 0이죠. 따라서 38 빼기 206 하면 32고 이거 이퀄 4x니까 x는 얼마입니까? 8. 그러므로 알파 방사는 8번 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왼쪽 아래 첨자를 보는 거예요. left subscript. 왼쪽 아래 첨자에 있을 때 좌변은 92예요. 우변은 얼마? 82. 더하기 x가 얼마라고요? 8이죠. 그래서 8 곱하기 2 하면 16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 곱하기 y 하니까 얼마? 예, -y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y번이 몇 번으로 나오더라고요? 6번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게 12번. 16이 됩니다. 그래서 16이 되고 이 y가 6이 되면은요 결국 양변에서 같아지잖아요. 그러므로 질량수가 238인 우라늄에서 질량수가 206인 납으로 바뀔 때 오로지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개수가 바뀌는 것은 알파 방사하고 베타 방사만 일어난다면 각각 몇 번이나 할까? 여러분 감마 방사는 고에너지 빛이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나 또는 질량수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 몇 번 일어날까라고 하면은 바로 왼쪽 아래 첨자의 합이 양변에서 같고 왼쪽 위 첨자의 합이 양변에서 같다라고 하는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저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핵 붕괴 계열 질량수가 238인 우라늄으로부터 206인 납으로 바뀌죠. 이렇게 왼쪽으로 비스막이 되는 것은 원자 번호가 이만큼 감소하고 질량수가 이만큼 감소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알파 방사이구나.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으로 약간 비스막이 되는 것은 원자 번호는 얼마만큼? 1만큼 증가되는데 중성자 수가 1만큼 감소하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돼요? 예, 베타 방사에 해당이 되죠. 알파 방사 몇 번인지 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맞죠? 베타 방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인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나 저렇게 실제 계열을 보나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질량수가 굉장히 큰 핵종들이 핵 분열이 일어날 때는요, 꼭 보면은 중간에 뭐를 거치게 되냐면은 라돈이라고 하는 원소를 거치게 되고, 이 라돈이라고 하는 원소는 18종 원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성되든지 간에 기체 물질로 생성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저 라돈이라는 원소가 이 공기 중에 기체로 떠다니면서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방사성 동위 원소가 존재하는 그 근처에는 아예 가면 안 돼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라돈이라는 것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그걸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이게 된다면은 이거 말고도 이렇게 폴로늄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우리 몸에서 계속 있으면서 알파선이나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언급합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폴로늄이 218에서 폴로늄이 214로 바뀌려면은 직접 바로 바뀔 수 있냐? 안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왼쪽 아래 천자의 합, 왼쪽 위 천자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반드시 알파 방사 한 번, 베타 방사 두 번을 해야 되죠. 식을 적어볼까요? 218 폴로늄입니다.
84번 원소죠. 이것이 뭐로 바뀐다고요? 214 폴로늄 84번으로 바뀌면은 자, 알파 방사 몇 번? X번. 그리고 베타 방사 몇 번? Y번. 이렇게 더 계산을 해보면은요. 아래첨자합하고 위첨자합을 해봤을 때 결국 알파 방사 몇 번? 한 번. 베타 방사 몇 번? 두 번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량수가 4만큼 차이 나는 동위 원소들끼리 바뀔 때는요. 질량수가 큰 거에서 작을 때로 바뀔 때 반드시 알파 방사 한 번, 베타 방사 두 번이 일어나야 저런 식으로 핵종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74쪽을 보면은요. 예제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표는 핵종 가에서 라까지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표하고 비슷하죠. 273쪽에 제일 위에 있는 그 표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선택지 1번. 가와 나는 동위원소냐? 가와 나는요. 일단 양성자수가 다르죠. 가는 60이에요. 나는 61입니다. 양성자수가 같아야 동위원소 관계가 될 텐데 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동위원소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가하고 라의 질량수는 같냐? 가하고 라를 봤더니 자, 가는 질량수 구할 때 양성자수 60개 더하기 중성자수 85개 라의 경우에는 양성자수 60개에다가 중성자수 82개라니까 각각 얼마가 됩니까? 145 그리고 142가 되죠. 질량수가 3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선택지 2번의 내용도 틀렸죠. 선택지 3번. 가가 베타 방사래요. 여러분들 베타 방사를 하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중성자수 한 개 감소하고 양성자수 한 개 증가되니까 가가 베타 방사하면 이쪽으로 오겠죠. 자,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나가 된다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3번도 틀렸습니다. 자, 선택지 4번. 나가 양전자 방출하면 나가 양전자 방출하면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잖아요. 양성자수 한 개 감소하고 중성자수 한 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가가 베타 방사를 하면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 나가 양전자 방출하면은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 선택지 4번을 보니까 다가 된다라고 잘못돼 있죠. 나에서 다로 되려면 뭐 하면 돼요? 베타 방사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 배웠었죠. 그 원리를 설명한 것은 273쪽 제일 위에 그림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선택지 4번에 틀렸어요. 자, 이번에는 다가 알파 방사를 한대요. 알파 방사를 하면은 양성자수 한 개, 두 개 감소. 중성자수 한 개, 두 개 감소.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오죠. 그래서 다가 알파 방사를 하게 되면은 라로 바뀐다라고 하는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 274쪽의 예제 문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5번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교재 275쪽 핵 반응에 의한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